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의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급감하는 등 이 고용시장 전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이 고용위기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고용노동부의 임서정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좀 바쁘게 지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상황들을 저희들은 맞게 돼서 경기도 그렇고 고용 상황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도 필요하고 새로운 입법도 필요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용 지표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취업자 수는 39만 명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가지고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39만 2천 명이면 지난달 4월 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치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이고요. 실업자도 12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4.5%로서 0.5포인트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보다는 약간 더 호전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임시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많이 어렵고요. 다행히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4일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고 또 대면 서비스라든가 학교가 일부 개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산업활동으로 이어지고 또 고용하고 이어지면서 일부 조금은 더 나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그다음에 세계 경제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고용노동부가 어떤 대책들을 좀 실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은 고용 실업으로 가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이겨낼 수 있는 현 상황을 그리고 이런 상황이 끝났을 때 바로 다시 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 가장 큰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어려우면 어쨌든 민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든 아니면 민간이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형태로 가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업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비해서 저희들가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3차 추경에다가 더 반영해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도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다음에 다양한 아마 일자리 대책들을 또 수행을 하셨을 텐데 약간이라도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고는 있나요? 이런 대책들이요? 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할 때 가장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되게 어려워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부담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때문에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 지급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적으로 5인 미만은 11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그리고 5인에서 9인은 9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려서 인상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인상해서 주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특고나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은 이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도 타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거나 아니면 소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걸 어떤 형태로도 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조 5천억 규모로 하고 114만 명의 그런 그 무급휴직자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그 40만 명 가까이 이렇게 4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돌봄 휴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게 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회사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쉬게 하고
기업은 경영이 사실은 추가적으로 돈을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가족 돌봄 비용 여기도 1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근로자 개인들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되게 인식을 많이 해서 제도적으로도 예술인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죠. 했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된 그 입법도 그간에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만 됐지 해결을 못 봤었는데 20대 국회 말미에 그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근로자들이나 그다음 구직하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를 몰라서 본인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요즘 좀 일자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와서 내가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예, 이런 거 예, 살피는 것도 참 예, 중요할 것 그리고 같네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예. 저희들이 별도의 지원 지급센터를 만들어 놓기도 예, 하고 예.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인터넷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인터넷에서 자세한 설명들을 해놓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예. 특히 긴급고용안정자금 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의로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네네. 몇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예. 이걸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예. 또한 지금 기금이 이 기금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이 적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반대 의견들도 예.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왜 전 국민의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 필요성이 뭔지와 이게 지금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나마 고용보험이 가입해 있던 재직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시키면서 실업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실업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다시 하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실업급여는 190만 원 전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아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은 돼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이번에 예컨대 특고나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나 또 가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되지만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도 못 받고 고용주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우선은 3개월 동안 50만 원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지만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보험 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필요성은 기존에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2018년 7월에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가지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하고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필요가 우선 있겠다라고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예술인이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특고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안 됐지만은 어쨌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에서 바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그 입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의무 형태로 본인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돼 있지만은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특고라든가 일반 근로자 같은 것들은 사업주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명백히 있어서 비용을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간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득도 월 보수 평균 보수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법률 부과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우선 본인이 다 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소득을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단순히 저희뿐만 해야 될 건 아니고 그 4대 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그다음에 국세청의 소득 세계들이 연계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완전히 파악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논의를 진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고하고 그다음에 예술인은 그 전에 이미 의결을 했던 합의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가는 거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득 파악 체계도 갖추고 사회적 논의도 해가면서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이라면 이제 뭐 기금 문제라든가 이런 악용, 거요. 그럴 수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악용이란 부분은 이게 자영업자의 보통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했을 때 지급되는 건데 자영업자는 본인이 폐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요건을 둬 가지고 무작정 본인이 폐업했다고 그래가지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소득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경우면 이게 비자발적인 폐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고용보험 기금에 대한 고갈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분들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고 되고 그분들이 받아갈 때는 보통 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립을 한 다음에 받아가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은 기금에 대해서 약간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고용보험 그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노사가 합의를 해서 원래 평균 보수의 월 평균 보수의 1.3%였던 것을 1.6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급여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해지면 재정에 대한 부분은 물론 금년도에 많이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수지를 맞춰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일종의 약간의 부작용은 우려가 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 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예산 문제로 들어가서요. 55만 개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3조 6천억 원이 또 편성이 됐는데요. 이 일자리를 보니까 너무 단기 일자리다라는 얘기가 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보통 일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1년 이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한 3, 4, 5, 6 그렇고 앞으로 6개월 정도 상황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벌써 또 내년 6개월 이후 상황들에서 사실 예측하기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예측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규직으로 사람을 쓸만한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실업 문제는 상당히 제일 큰 문제여서 그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6개월짜리 일자리라도 정부가 우선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만들어 보되 만들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비대면이면서 디지털이면서 청년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고는 싶은데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에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기존에 있던 정부가 정규직으로 가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컨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아니면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6개월 했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좀 모색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형 뉴딜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밑에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들은 정규직이면서도 의미 있는 장기적인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우선 6개월간 우선 한시적인 거하고 조금 구별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그렇게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6개월만 일할 수 있더라도 이 경력이라는 것들이 또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일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지금 당장 사람을 쓸 수 없는 여력은 없는데 그렇지만 약간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사람을 쓰고 싶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또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 통과한 데 대해서 또 장관께서도
상당히 또 기뻐하셨던 예, 예. 네, 그 그렇습니다.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예. 이 제도가 어떤 거고 예. 어떤 기대 효과는 좀 어떤 게 예. 있나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업 상황들에 대비해 가지고 두 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사회 안전망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2차 사회 안전망으로 실업 부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 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여유가 없어서 못 가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처음 청년 구직활동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용 가입 그렇죠. 못했잖아요. 예.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일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특거나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뭐 가입 자체가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어디로 취업하면 되는데 취업에 도움은 되는지 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모든 국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취업에 에러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렇게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면 어떻든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들 중에서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선별해가지고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정부 구직 촉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취업이 아주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정착을 해서 예. 또 많은 취약 계층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제도로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또 결정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용노동부 출입할 때도 이 시기에 상당히 경영계와 노동계가 그렇죠. 긴장하고 신경전을 펼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벌써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많이 좀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읽혀질 것 같은데 요즘 어떤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액이 어떻든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든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최저임금 결정할 때 생각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근로자 생계비 그리고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그리고 소득 분배율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고요. 또 이 구성이 공익 9명, 그다음에 근로자 이원 9명, 사용자 이원 9명에서 2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노사의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많이 어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최저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런 입장들을 많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또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더 올리면은 기업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되게 힘드니까 더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을 아마 개진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과 고용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정할 걸로 생각하고요. 어떻든 코로나19가 우리 경제하고 우리 생활 삶 속에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칠 걸로 누구나 예상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는 약간의 속도 조절은 좀 나올. 그거는 제가 뭐 그렇죠. 차관님이 그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노동계와. 아마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실 정부가 전혀 요즘 개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고민해서 합의를 잘 판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이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어떤 의견보다는 우리가 같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잘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뭐 경영계와 노동계에 어떤 메시지를 그래도 좀 남기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코로나19 상황이 정부만의 힘으로는 사실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또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협력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극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그렇지 않고 갈등 관계가 돼가지고 근로자를 해고한다든가, 특히 이제 무급휴직으로 해버린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현장의 갈등을 줄이면서 노사가 상생하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달에 노사장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양노총과 경영계 두 군데 그리고 정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무총리님의 주재하에서 노사연 대표자를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고민을 시작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해답을 찾아서 어쨌든 그 해답을 찾으면 정부의 대책들뿐만이 아니고 노사가 현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역할들을 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추가적으로 더 뭘 할 수 있는지를 답을 찾을 수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어떤 상생이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예. 서로 또 양보한다면 예.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예. 텐데 예. 고용노동부의 어떤 계획 예. 아니면 지금 역점을 두고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우선은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정리를 해야겠고요. 일자리가 없던 상황들을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비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갖춰나가는 그런 고용보험에 대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들거나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훨씬 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일하는 방식은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 일하는 방식, 뭐 비대면, 디지털 이런 그렇죠.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규범을 빠르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을 겪고 나면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위기 상황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들이 많은 극복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극복 이후 상황을 보면 되게 격차가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 형태로 맞아요. 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코로나19에서는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컨대 디지털에 대한 능력을 뭘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이 키워야 되겠지만은 뒤에 뒤처지는 사람들한테도 국민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 능력을 키운다든가 하는 것들이 한 예로서 네. 된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 특히 일하고 싶은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예.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예. 좋은 정책들 잘 만들어 주시고 예.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을 드리면서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